예,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께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 관찰해 본 바로는 우리 LG그룹은 3대째 정말 인화를 중시하고 정도 경영을 하고 인재를 키우고 또 청렴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모범적인 대기업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과는 다른 그런 가족 기업이지만 모범적인 그런 경영을 해왔고, 또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고인께서 이런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을 해달라,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LG그룹 모든 임직원이 더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져서 경기 하강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상황이 침체 국면의 초기 단계라고 했고, 그러나 경제부총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사람들은 계속 부정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는 말이 계속 바뀌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의 속도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성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 가장 실패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동, 규제, 교육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들은 하지 않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주문한다고 혁신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혁신성장을 떠들 뿐이니 이 정부에서 혁신성장은 그냥 해보는 소리에 불과하고, 속마음은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장관들을 교체하지 않는 한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는 실패가 예고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중국 식당 여종업원 문제, 풍계리 핵실험장, 또 태영호의 발언, 이것 등을 시비 걸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한미동맹은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 대통령이 직접 대면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율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을 완전히 폐기하는 CBID 내지 PBID를 유일한 목표로 천명해야 합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와 압박을 풀 수 없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나 경제 지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듭 여러 번 지적하지만 미국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만 맞고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하는 선에서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단계별 동시적 해결이나 쌍궤 병행에 합의해 준다면 북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싱가포르의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합의를 꼭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유 대표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성격을 띠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문 대통령의 방미길이 착잡하고 발걸음이 참 무겁겠다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서 북미 회담이 성공이 돼야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에 가장 큰 시혜를 줄 당사국 중에 하나가 남한입니다. 그런데 남한 정부를 상대로 판문점 선언이 언제 있었는데 벌써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파기 행보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고위급 회담을 취소를 하고 그 취소 사유가 이미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양해를 했던 내용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남한 우리 기자들을 초청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선정된 기자 명단 접수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직통전화를 활용해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솔하고도 확실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북미 한미 정상회담의 자료로서 활용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남북 직통전화는 장식품인지 장식용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과 도출에 조급하고 급급한 나머지 북한을 대변하는 역할이나 또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자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 동맹과 조중 동맹 사이에서의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사실상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큰 틀에서 또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사전 준비로서의 빈틈없는 회담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개헌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협조 요청이나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5월 25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개헌안이 표결에 의하더라도 찬성이 될 수가 없고 부결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 구도를 깨뜨리고 또 지방선거에
불공정한 선거 시비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개헌안을 끝까지 철회를 하지 않고 국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헌안은 제가 진즉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미 표결을 하더라도 정쟁의 불씨만 들고 지방선거에 악재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를 해야 된다. 하루속히 철회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북한 식당,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과 관련된 내용이 연일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북한 종업원 13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기획 탈북이 되기 때문에 송원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부 태도가 또 정부 관계자의 태도가 아주 아리송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다. 북송에 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다가 또 통일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면 내일부터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것은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탈북한 13명의 식당 종업원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탈북인지 여부 그리고 지금도 본인들이 복송을 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서 통일부가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만일에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북송을 원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이들을 다시 재입국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원칙을 정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인도적 문제 차원에서 자유의사를 억압해가지고 남한에 계속 거주를 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상용으로 자유의사에 반해서 북송이 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협상용의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통일부의 명백한 입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남북관계에 이가는 문제로 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더 거세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송인배 자꾸 오늘따라 목이 왜 이러나 이거. 송인배 제1부속실장 겸 제1비서관이 드디어 드루킹과 여러 번 만나서 김병수 의원을 소개를 해줬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경위로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를 하게 됐으며 조사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또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청탁이 없었고 상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송인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내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드루킹과 관련된 조속한 특검의 수용 입장을 촉구를 해도 꿀먹은 사람처럼 말을 못하고 있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특검을 반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 이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내로남불의 적폐청산을 하면서 자기 적폐에 대해서는 은폐를 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너무너무 중차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모든 것을 기획, 실행하고 최종 결정한 주범이자 몸통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 수행 총괄팀장을 맡았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드루킹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권의 2인자, 대통령 곁을 지키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경수 후보는 황당한 소설, 정치 공세에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의 옥중 편지는 모든 게 구체적이고 사실로 확인까지 되고 있는데 무엇이 황당하다는 것입니까? 드루킹의 편지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경수 후보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먼저 드루킹은 2016년 10월 파주 사무실에서 김 후보가 매크로 시연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타고 온 차량이 카니발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까? 둘째, 작년 12월 28일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어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김 후보가 직접 해당 날짜의 통화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면 끝날 일입니다. 셋째, 드루킹은 작업한 댓글 목록을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매일 보고했고 김 후보는 늦어도 밤 11시까지는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도 김 후보가 입을 닫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없이 좀 마이크를 무상으로 빌려야 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를 준비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고언을 드리는 것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2인자와 최측근이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로 드러난 마당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을 위해 벌어진 이런 불법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전의 재벌 갑질에 대해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고 지적하셨듯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댓글 공작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검찰에 김경수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계좌 추적해서 국민한테 속 시원하게 밝혀라. 드루킹을 포함한 다른 조직들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서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대통령 본인께서도 당시 김경수 대변인, 송인배 비서관으로부터 드루킹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드루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벌어진 불법 댓글 여론조작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선거에서 민심을 조작하는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여론정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완벽하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엄벌을 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박주선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한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 만큼 거대 양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무능의 끝은 어디입니까?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고 30대 취업자 수는 17,000명, 40대는 8만 8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0, 40대에 한창 일해야 할 때 서민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령대인데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도합 8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44만 700개입니다. 두 업종의 근로자들은 전형적인 서민들이며 저소득층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의 실상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민들의 절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누차 말하지만 양질의 많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옵니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경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5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위임도 국민적 동의하에서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분명한 원칙을 망각한 게 박근혜 정부였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고언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경청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 대표님 말씀 경제 문제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6.4% 올리고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년 해보고 나서 속도 조절을 할지 검토해 보겠다. 또 지금 그러나 청와대의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입안을 한 분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없다고 이렇게 현장하고 괴리된 그러한 정책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조금 다른 표현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해도 진단을 확실하게 할 때 그렇게 계산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생기는데 지금 이 첫 단추 잘못 낀 최저임금 이게 사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숙식비, 상여금 그리고 업종별, 지역별 이러한 걸 촘촘히 따져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했다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에 1년 동안 지금 현재 보완 대책이 거의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17일 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속도도 잘못되고 순서, 시기 다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숙박업, 음식업 이제 막 말씀한 대로 4월달에 8만 8천 명이 줄어들고 1년 44만 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통계로 보면서도 아직도 우리 청와대 그 입안자인 장하성 실장은 잠꼬대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엇박자 정책에서 1년을 해봤으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대표님도 갖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이번에만큼은 촘촘하게 최저임금 문제를 따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저도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고인이 되신 구본무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어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간 이유는 그 최순실 청문회장에서 구본무 회장이 말씀하신 그 유지를 국회에서도 반드시 실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구본무 회장께서는 최순실 청문회 당시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보수의 정경련이 해체되고 단순히 친목단체로만 유지하고 보수의 싱탱크, 미국의 헤리티지 같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기업을 대변하는 그런 싱탱크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정경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정경련에게 하루빨리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받아들여서 싱탱크로 전환하고 정경련은 단순한 친목단체로 남아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강제적인 기업의 준조세를 폐지해달라, 금지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도 반강제적인 기업 준조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 더 투명한 기업, 그리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반강제적인 준조세는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도 이런 기업이 원하지 않는 반강제적 기업 준조세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루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김경수 후보에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후보는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화 세대 족보에서 김경수 후보는 파내야 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저와 함께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출신입니다. 386 운동권 출신은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궈왔다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지금 민주화 운동 세대인 386 세대 모두에게 수치가 되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자행한 일은 일종의 댓글 쿠데타입니다. 댓글 쿠데타의 총책이었고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네이버 댓글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것을 알고 사실상 지시를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이런 후보를 우리 386 세대가 그냥 좌시하는 것은 정말 우리 386 세대 전체의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우리 세대가 김경수 후보를 민주화운동 세대의 족보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김경수 후보가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다면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정호성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났다고 하는 시점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은
김경수 후보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때문에 김경수, 송인배, 백운우, 청와대와 민주당은 하나씩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하나씩 까지 말고 전모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계속 정쟁을 만들고 있다고, 야당이 정쟁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입니다. 특검 시작되기 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 진실을 모두 공개해서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제 국방장관이 대통령께 국방 개혁을 보고했어요. 근데 빠꾸 맞았습니다. 시골 말로 빠꾸 맞았는데 이걸 두고 지금 국내 불안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방장관이 뭐 소신껏 좀 하려고 그러면 문정인 교수가 걸고, 엊그제도 B52 전개를 못하게 장관이 했다는 그런 얘기라고, 또 사적인 발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사사건건 장관이 소신껏 발언이 든 얘기만 하면 청와대에 혼나면서 이번에 보고에서 이렇게 다시 재보고라는 얘기를 듣고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 해빙무대에 따라서 국방개혁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국방비를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국방부만이 안보의 책임 조직인가, 국방부가 주체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과 국가 모두가 이 문제를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 봅니다. 더구나 이 북한이 엊그제 한미 연합 공급훈련인 맥선더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데 이어서 일방적 핵포기 강요는 안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얼어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군에서 국방개혁을 청와대 보고했지만 재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주 드문 예인데, 이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조율을 다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일부를 다시 이것만은 보고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고하라고 한 것은 도대체가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한반도 훈풍에 국방개혁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비대해진 군구조를 통폐합하고 혁신하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더욱 높이고 미래 전장에 대비한 결정적 전력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방부는 장성 숫자를 감축하겠다, 병사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 병 봉급을 인상하겠다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국방개혁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일시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설사 북핵 폐기가 실현되더라도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수백 문의 장사정포, 수천 발의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북한에는 5,000톤가량으로 추정되는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무기가 사용될 조짐이라도 보이면 우리 국민의 심리적 공포를 동반한 한반도의 공황상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과의 군사력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통일 이후까지 바라보며 잠재적 위협, 더 큰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안보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을 멈춰서도 안 되고 후퇴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가장 강력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북미 회담과 남북관계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혹여 하룻밤의 꿈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안보 훈풍이 마치 평화가 온 것인 양 착각하여 국방개혁을 지연하거나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시라는 말이 통하지 않음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미국 본토만 공격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만 중지하고 핵무기만 외부로 이전되지 않으면 괜찮다 식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땐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손을 떼고 우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이고 살면서 노예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함께 해온 한국과 일본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해서 올바른 완전한 핵 폐기 절차를 밟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회담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남남 갈등의 회오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바라는 하나의 속내가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가 군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서 판결 자체가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무죄 판결을 한 이유를 들어보면 한국의 사법부가 지금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 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또 판결문 곳곳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등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 성명서지 어떻게 판결문입니까? 지금 사법부 내에서 판결문을 통해 이런 정치적 반응을 막 해댈 수 있는 판사들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인사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판결문이 나오는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사법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사법부가 법복을 입은 정치인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기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16일 열려 2차 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8월 초에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이루어진 400명의 시민 참여단이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 표결로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시민에게 최종 선택을 맡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가 시민 참여의 민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드루킹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론조사에 가능한 이 시점에 국가 대개인 대입 입시 개편을 여론조사에 맡기는 나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다한 사안을 일반인 400명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여론조사 만능주의 정부입니다. 각성하십시오. 국민들 비공개를 전환하는 시간.